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 항구인 부산항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쿠아리움부터 우리나라의 해양 민속문화, 해양 역사 등 해양의 모든 분야를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바다를 좀 천시하고 바다를 좀 멀리했던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데 세계적으로 또 해양국가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척박한 풍토에서 문화를 통해서 해양문화를 확신시키고 또 해양문화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샘플 케이스, 쇼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박물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 단계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양박물관을 또 해양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 단계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 단계의 기초적인 베이스 캠프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는 해양과학에 관한 전시 공간도 있는데 이곳에서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호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 사람들이 꿈꿨던 이데아 같은 취지입니다. 이호도를 사랑하는 길, 해양 영토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사람들에게 꿈의 공간이었던 이어도. 그곳에 세워진 해양과학기지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비가 내리는데 배 앞에서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짐들은 해양조사를 위한 연구 장비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원들이 4박 5일 일정으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주변 바다를 조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태풍 때문에 일정이 미뤄졌는데 날씨가 걱정입니다. 다음 날, 다행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 과정 촬영을 맡은 민용침 연구원은 출발 모습도 드론으로 촬영을 합니다. 드디어 출발!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로 향해 가는 마음은 잔뜩 기대에 부풀고 있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장비를 조립하는 연구원들. 이젠 비 걱정이 아니라 더위 걱정을 하게 생겼습니다. 작은 거 있잖아. 유성팀도 조사 장비를 조립하는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일까요? 해수의 입자에 대한 과학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수신별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흡수라든지 산란, 그다음에 역산란 계수, 그다음에 감쇄 이런 거 해수 입자에 대한 광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생물팀도 조사 장비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1992년에) 노르웨이에서 건조된 온누리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해양조사선. 그동안 세계의 바다 곳곳을 누비며 조사 활동을 했습니다. 1년에 뭐 원양부터 시작해 국내 이제 해양 조사를 한 1년에 300일 정도 완수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0일이라니 엄청난 활약이네요. 5대양 6대주죠. 5대양에 있는 동해상 있잖아요. 그걸 이제 조사를 함으로써 유엔에 이제 우리 땅으로 이제 우리 해역으로 이제 광구 등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양 발전에 이제 기여하고 있습니다. 1,500톤급 온누리호에 이어
지금은 우리 기술로 만든 이어도호와 5,000톤급 이사부호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조사선은 5척으로 늘었습니다. 드디어 조사 작업 시작. 통이 여러 개 달린 이 장비는 어떤 조사를 하는 장비일까요? 층별로 수온과 염분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수심에 따라서 염분이랑 수온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어요. 설명을 들어보니 CTD 프로파일링이라는 이름의 이 장비는 바닷물을 담아 올린다는데요. 또 이 장비는 바닷속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덩어리를 수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계는 이제 수온하고 염분으로 덩어리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수온하고 염분에 따라서 물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거는 같은 물, 다른 물 그 구분이 기준이 수온하고 염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온하고 염분에 따라서 이제 층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란색하고 이제 파란색은 수온, 빨간색은 염분인데 갑자기 높아졌다가 저층으로 내려와서 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면은 그에 따라서 염분값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표층에 있는 물하고 저층에 있는 물은 다른 물이에요. 그러니까 저층에 있는 물은 밀도가 큰 물, 이제 표층에 있는 밀도가 작은 물, 그 사이에 이제 혼합이 되는 거예요. 바닷물은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깊이에 따라 다른 물이 흐르는 거군요. 신기하죠? 이렇게 배로 다시 장비가 올라오면 깊이에 따라 각각 다른 물이 담긴 해수를 받아 생물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생물팀은 한 컵의 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는데요. 이거 지금 해도 필터에서 DNA 추출하려고 샘플 채취 필터로 걸러서 그 생물만 채취해 가서 들어가서 이제 DNA 추출을 하려고. 바닷물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들이 많은가 본데요. 그럼 또 어떤 작업을 할까요? 해수 중에 있는 그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얼마나 하는지를 측정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12개씩의 구배를 준 병을 넣고 그다음 빛이 처음에부터 강해지고 약해지는 경지를 빛이 이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거리가 빛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빛에 따라서 얘들이 얼마나 그 물 속에 있는 탄소를 사용해서 이제 유기물을 만드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다음에 이어진 것은 ADCP 작업. 크레인으로 대형 프레임을 들어올려 배 옆에 붙이는 작업으로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배의 승무원들까지 나와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 프레임 기둥 끝에 조사 장비가 달려 있다는데요. 장비에서 전파를 쏴 그 전파가 돌아오는 걸 보고 해수의 유속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트 조사 작업을 하려는데 크레인의 파이프가 터져 기름이 뿜어져 나왔고 그 때문에 작업이 취소됐습니다. 앞으로 4박 5일 동안의 조사 작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1시간여 작업 끝에 수리 완료. 멈춰가지고 이거 떼 올리는 걸로. 네네. 아, 6시까지 달린다 지금부터? 네, 파이터 공의를 향해서 공의. 하지만 조사를 못하고 수리를 하느라 허비된 시간 때문에 연구팀은 조사 일정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가자. 조타 씨를 찾아가 일정 변경에 대해 논의하고
뒤에 한 번. 이거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되죠. 예, 계속. 그때는 속도를 내서 갈 수 있으니까. 조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인 갑판에도 일정에 대해 상의를 한 후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은 아침 6시부터 조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조사 작업은 조금씩 달라도 조사 결과는 서로 공유해 참여한 이들이 같이 연구할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위성팀에서 아침 작업 때 채취한 바닷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성과 바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해양위성센터에서는 그 천리안 해양관측 위성이라는 걸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위성 영상으로 찍으면은 바다의 색이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가 보는 바다의 색하고 위성에서 보는 바다의 색하고 그 매칭을 시킵니다. 보이시죠? 정말 바다색이 선을 그은 것처럼 다르더라고요. 바다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어떤 데는 누렇고 어떤 데는 뭐 짙은 초록색이었다가 어떤 데는 뭐 굉장히 투명하고 파란색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 각 색이 나타내는 것들은 다 이제 빛이 들어가서 변화를 겪고 다시 빠져나와서 우리 눈으로 보는 정보잖아요. 이게 어떤 것이 어떤 변화를 주었길래 이런 정보를 자꾸 나오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조사 연구를 하자면 자주 집을 비워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지금 또 애기가 아파가지고 지금 뭐 응급실 갔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전화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먼 바다로 나가면 배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 없다고 하네요. 다음 조사 지점에선 커다란 잠자리채 같은 그물로 뭔가를 잡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에 모인 바닷물을 가져와 장비에 연결하는데요. 네트로 끌어올린 샘플들을 지금 이 현미경이랑 카메라 합쳐진 이 기계를 통해서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식물 플랑크톤이나 형광을 띠고 있는 애들을 여기서 형광을 쏴줌으로 인해서 형광을 띠는 애들을 카메라로 촬영해 주는 거예요. 아,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렇게 생겼군요. 이어진 작업은 SM 그랩이라는 장비를 이용한 조사입니다. 이 장비는 바다의 바닥까지 내려가 뻘이나 모래를 퍼내 올린다는데요. 해저 지질 조사 장비라고 합니다. 가끔은 서대 같은 작은 물고기도 딸려온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서울대학교 팀은 독특한 장비로 조사를 합니다. 꼭 낚싯대처럼 생겼는데 이 장비로는 무얼 할까요? 배가 이동 중에 수온, 염분, 압력을 잴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점 다 끝나고 나면 24시간 이오도 기지 주변 돌면서 관측할 건데 그때도 이제 계속 이렇게 조사하는 연구원들 뒤에는 그들을 위해 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등어가 노릇노릇하니 맛있게 보이는데요. 이 두 분이 배에 탄 이들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충분하지 정도? 네, 30명이니까. 매 끼니마다 다른 반찬을 준비한다니 배의 주방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일회용품 사용 대신 개인 컵을 쓰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드디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도착한다는데 올해로 연구원이 된 지 5년이 된 민용침 연구원은 아직 이어도 기지를 못 가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과학기지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가보고 싶었거든요. 거의 한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가보지 못한 데라서 꼭 가보고 싶기도 하고 좀 제일 먼저 세워진 기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약간 설레이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인터넷 통신으로만 이렇게 봤던 그런 애인을 이제 만나러 가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애인을 만나는 기분이군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해양과학기지. 이 기지를 처음 본 이들의 느낌은 과연 어떨까요? 그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망만대 위에 어떤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 건물에서 과학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변 경관들이 구름도 그렇고 우리 인근 근해에서는 볼 수 없는 이쁜 환경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벅차기도 하고 새롭기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에 기지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얻는 자료가 좀 앞으로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2003년 이 기지를 세울 때 만든 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장 어려운 점은 육지에서 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컸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예보가 발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뭐 며칠씩 있다가 간 적도 있고 여기 이호도 기지를 항해하다가 다시 돌아간 적도 있고 접근하기가 쉬우면은 어떻게든 할 텐데 접근하기가 워낙 어려운 지역이 여기 이호도 해역이라서 그 어려움이 제일 많았죠. 그런 부분이. 기지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되어 민용침 연구원이 날리는 드론을 통해 이어도 기지 상공을 함께 나는 기분을 느껴봤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종합해양과학기지. 정말 이렇게 바라만 봐도 감동스럽지 않으신가요? 바로 코앞에 기지를 두고도 못 가는 아쉬움도 컸지만 말이죠. 온누리호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을 돌면서 했던 조사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조사 작업을 하느라 밤을 샌 인하대학교 팀. 인하대학교 팀은 이번에 어떤 조사를 하고 있을까요? 수온하고 염분 그리고 수심을 재기 위한 CTD 작업을 했고요. 해저 퇴적물을 채취하기 위한 그랩, 유속을 재기 위한 ADCP 등의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간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 조사를 마지막 작업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 했던 조사 작업. 잠도 못 자고 멀미하면서 고생은 했지만 그 덕에 많은 해양 정보가 쌓였을 겁니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입니다. 이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ADCP 관측을 하고 언더워터 CTD 관측을 하고 사방으로 우리가 정성 관측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는 직업 후회되지 않을까요? 후회하긴 한 적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뭐 1년에 제가 360일 중에 출장이 한 120일 정도면 뭐 3분의 1 정도는 계속 출장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 보람을 느낄 때도 아직까지도 후회를 조금 하면서도 잘 생각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계속 후회하고 계속 반복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여자친구도 같은 과 출신이라서 조금 이해를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를 해주면서도 이해 못하는 부분도 뭐 당연히 있고요. 자기도 이제 출장을 다니지만 제가 워낙 출장 일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새벽 1시. 제주도를 지난 배는 오전에 귀향할 예정. 연구원들은 새벽까지 짐 정리를 하느라 바쁩니다. 계획했던 거 다 마무리했고요. 원래 다른 크루즈 같으면 뭐 다른 팀들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해서 뭐 스케줄이 뭐 예정했던 작업보다 줄어든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모두 다 잘 완료될 수 있었어요.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바다에 나와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이런 자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저희 바다에 또 연안에 또 그런 물류나 뭐 여러 가지 거에 자료가 쓰이거든요. 방파제 항만도 만들고 방파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선박의 항로도 다 계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묵묵하게 하는 거죠. 작업을 끝낸 날 밤. 드디어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는 출발했던 남해연구소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이어도 기지와 헤어지고 와 이어도 호를 만난 이들. 건강하게 돌아와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지는 모두 3곳.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완공이 된 그리고 이제 규모로는 가장 큰 소청초과학기지고요. 바람이라든지 파랑이라든지 수온 염분 이런 자료들이 우리 연구원이나 조사원 쪽으로 지금 시시안이 지금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기상청이나 연구자들이 실제로 태풍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해양학적 현상들, 기상학적 현상들을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지금 활용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과학 기지들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해역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상을 결정하는, 특히나 이어도 기지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에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진행해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나라로 오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관측해내고 이런 것들의 특성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이후에 그런 해양학적 현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재해들을 10%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만약 1조 피해 중에 10%라도 줄이면 우리가 1,000억을 피해를 줄이는 것들. 그동안 해양과학 기지의 역할에 대해 몰랐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곳에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를 처음 만든 분이 계신다고 해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우리 연안에다가 설치한 건 처음이고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설계 기술도 우리가 좀 설계도 하고 이것도 한 것도 다 처음이에요. 관측 요소다. 정확한 관측 요소가 없으면 한 발짝도 뛰어나가지 못하는 게
해양 관측이에요. 그래서 해양 관측은 딴 어느 관측보다도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을 갖다가 발전시키는데 토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과학기지와 위성과 배들이 다니는 거고 조사하는 거다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기상만 쓰는 게 아니고 어장도 쓰고 국방에도 쓰고 레크레이션도 쓰고 배 선박 운항하는 데 쓰고 뭐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구원들은 바다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적다라고는 뭐 저희도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해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적어요. 그 관측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보다 오히려 더 해양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적다라는 게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실에 근접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 해양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다는 뭐 우리가 비 내리는 것, 바람 부는 것 이런 거하고 관계없다라고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바다가 해양 그 대기를 움직이는 힘이고요. 프랑스에서 어린애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은 1순위가 해양학자라고 합니다. 그거를 좀 한번 되새겨 생각해 보면은 아 여기는 정말 무궁무진한 곳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진국들은 이렇게 어린이들도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에 대한 투자는 얼마나 될까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일본의 10분의 1 정도 또 물론 일본이 이제는 굉장히 GDP가 높고 하지만은 우리가 10분의 1도 안 될 거고 미국의 우리 한 50분의 1? 중국도 우리의 중국도 우리의 한 20배 정도 10배 훨씬 넘어가요. 우리가 아직은 해양 강국이라고 부르지만 몇 개 요소들에 대해서는 해양 강국이 맞아요. 몇 개 뭐 조선이든지 어업 같은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양식 수산 이쪽은 좀 강국이 맞아요. 조선하고. 근데 특히 약한 부분이 이제 해양 과학 기술이 가장 약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다 하면 해수욕장과 생선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무역 의존도 85%인 우리나라의 해양 수송량이 98%가 넘는다는 걸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흔히 바다를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 21세기 해양 강국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구하는 이들만의 몫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관심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이어도의 꿈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